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이승입니다. 이교욱입니다. 네,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설명서.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취업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취업 시작의 동반자 투데이 잡스가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네, 꿈을 위한 취업 전략 가이드 투데이 잡스 오늘 1부에서는요. 혹독한 취업 시장에서 취업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몸도 마음도 힘들고 고민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취업하기 전에도 취업 후에도 계속되는 고민들, 혼자 머리 싸매고 끙끙 앓고 있는 분들을 위한 고민 해소소 잡다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고민으로 꽉 막혀 있는 취준생들의 가슴을 뻥 뚫어줄지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네,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2부에서는요. 꿈과 희망이 가득할 줄로만 알았던 취업 전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은데요. 취업 시장의 약자라는 이유로 상처받는 취준생이 없도록 취준생들의 인권을 당당하게 지킬 수 있는 법을 알려주는 인권 살롱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사각지대에 놓인 인권 문제를 낱낱이 파헤쳐 주실지 끝까지 채널 고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3부에서는요. 수많은 뉴스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고 또 꼭 필요한 정보들만을 쏙쏙 뽑아내서 전달해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직방 뉴스 3부 코너까지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사소하고 아주 가볍지만 취준생이라면 한 번쯤 해봤을 법한 그런 고민들. 그동안 누구에게 또 어디에 털어놓아야 할지 고민들 많으셨죠? 네,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취준생의 꽉 막힌 속을 풀어주는 활명수 같은 시간입니다. 잡다방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함께할 분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전 CJ 쇼핑의 인사 담당자이시자 CJ그룹 전문가이신 잡다방의 취업 요정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요일이 되면은 네. 코치님 볼 생각에 아침부터 기분이 좋은데요. 진짜 과연 언제까지 멘트가 몇 주간 유지될까 기대가 됩니다만 죄송합니다. 따뜻하게 인사해 주셔서 예. 어두운 안개 속에서도 네. 밝게 빛나는 이 미소 저도 늘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좀 날이 좀 어두침침하더라고요. 그렇죠. 비가 또 오고 그러는 이런 날씨에는 사실 좀 슬럼프에 빠지기 쉽거든요. 갑자기 슬럼 예. 자꾸 사실, 예, 그러니까요. 오늘 교욱 씨가 기분이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날씨로 2주간 질문을 받았는데 슬럼프로 예, 약간 예. 바뀌었네요. 근데 극복할 수 있는 뭐 방법. 근데 예. 이제 구직 활동에서 슬럼프라는 게 뭐 네네. 사실 두 분도 뉴스 진행해 보시다 보면 가끔 네. 이렇게 뭐 멘트가 내 맘 같지 않고 그렇죠. 실수가 있어서 슬럼프가 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구직 활동을 하시는 여러분들도 본인이 한 실수 그걸로 인한 안 좋은 결과 때문에 속상해 갖고 막 슬퍼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건 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저 나름대로 있던 작은 자신감, 그게 좀 내가 떨어진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떨어졌어라고 한탄하기보단 아 그래도 내가 이런 부분은 잘했는데라는 식으로 내 자신감을 찾게 좀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 구직 활동할 때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떨어질 때는 최종 탈락은 했지만 내가 1차 면접 때 PT는 뭐 나쁘지 않게 했던 부분이니까 앞으로 PT를 좀 더 완성도를 높여보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작게 좀 파이팅을 했더니 뭐 결국 결과가 좋아서 비록 지금의 직업은 직업 컨설턴트를 하고 있지만 네. 원했던 기업에 들어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따라서 작은 자신감을 확보하는 올 여름에 슬럼프 극복이 있었으면 합니다. 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래도 마음이 잘 네. 그 생각한 것처럼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그쵸.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럴 땐 일단 더 떨어져 보던지 아니면 본인께서 네? 뭔가 좀 가열차게 너무 본인을 답안으로 제시해 주신 게 가다듬어야겠죠. 너무 예, 그렇죠. 부자적인데요? 시작부터 좀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좀 더 본인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그래요? 비로소 작은 자신감부터 생겨납니다.
냉철하게 바라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슬럼프 탈출 비법까지 알아봤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연들을 만나봐야 할 텐데 사연 신청 방법부터 우리 교욱 씨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잡다방 코너는요, 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와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상담 멘토와 함께 여러분의 다양한 취업 고민 그리고 사소한 궁금증까지도 아낌없이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누구에게도 쉽사리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이 있다면 주저없이 취업대학교에 오셔가지고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방송 말미에 한 분 추첨해서 작은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늘 우리 교욱 씨 지금 차코치님 만나서 너무 아, 신났어요. 예, 너무 좋습니다. 발성이 아주 예. 빵빵 아침부터 제가 지금. 아침부터 초코우유를 좀 챙겨 먹었더니 네, 피디님도 저도 지금 당이- 깜짝깜짝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니요,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사연들을 만나봐야 할 텐데, 코치님 네. 오늘은 어떤 기준으로 좀 사연들을 선택을 하셨습니까? 예, 일단은 너무 씩씩하셔서 제가 또 오, 용기를 그러니까요. 얻었습니다. 비 오니까요 또 그러니까 비가 힘을 내야 돼. 그렇군요. 예. 비 와서요. 그래야 네, 사이로.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사연 선정 기준은 네. 일단 고민을 해야 될 영역이 정말 따로 있는 분들만의 사연을 좀 모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오, 참 정작 해야 될 고민은 따로 있는데 이상한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상하다기보다는 예. 좀 작은 고민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요. 정말 해야 될 고민을 뒤로 미루면서 음. 그렇게 9월을 맞이한다거나 가을이 오기를 기다리는 건 본인의 취업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적합한 고민에 맞는 이야기들을 한번 좀 모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럼 그런 기준으로 선정된 오늘의 고민. 먼저 첫 번째 고민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디가 내가 그린 기린 그림. 그리고 20대 중반 여성이시네요. 인서울 경영학과 나오셨고 학점은 3.6, 토익은 900점대 초반, 영어 말하기 5픽은 IH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력이 1.5년, 그러니까 1년 반이 있으시네요. 모 중견 제조업체 국내 영업 파트에서 근무하셨다고 하셨고 경험으로는 학부 기간 내내 각종 아르바이트에 다수 참여하셨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로 저는 사실 다른 구직자분들처럼 어느 회사 어떤 직무로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저는 과거 직장 근무 이력을 바탕으로 업종 불문 제조업체에서 국내 혹은 해외 영업 직무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 6월부터 몇몇 업체들의 면접 기회를 잡을 수 있었는데요. 저는 나름대로 면접을 잘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결과는 좋지 않더군요. 그 이유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저의 이전 직장 근무 경력과 퇴사를 한 것에 대한 질문 때문에 제가 탈락하게 된 것이 아닐까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코치님께 한번 제가 저의 퇴사 사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서 전해드릴 테니 어떤 부분을 혹시 고쳐야 하는지 혹은 어떤 내용을 보강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잘 참고해서 다음 면접 자리에서는 슬기롭게 답변을 잘 해내고 싶습니다. 저는 답변 내용 자체는 잘 작성했다고 스스로 생각은 합니다만 사람마다 기준은 다를 수 있으니 객관적이고 냉철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고 그러면 그 면접에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제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은 이전 직장을 퇴사하고 우리 회사로 지원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라는 질문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요. 네, 사실 저는 이전 직장에 영업 직무로 지원하여 국내 영업부서에 배치를 받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국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내 고객들이 만족할 때까지 업무를 책임감 있게 처리해왔고 특별히 저는 고객을 직접 만나서 함께 문제를 논의하고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제공하는 일에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가 맡았던 업무들은 대부분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서 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가 많아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의 핵심 역량에 초점을 두는 B2B 해외 영업 일을 하기 위해서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퇴사를 하고 귀사를 택하게 된 데에는 특별한 저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항상 인지해 왔었고 귀사는 환경보전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회적 공헌 활동을 이어온 회사로서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적 책임의 리더 역할을 한다는 점이 저에게 특별한 회사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에너지 소비 문제가 중요시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제가 기술 영업 사원으로서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누구보다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전개할 수 있고 그만큼 일에 대한 보람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2년이라는 교육기간이 존재하지만 귀사의 직무순환 제도를 통해 산업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먼저 키우고 에너지 솔루션 영업 전문가로서의 꿈을 시작하는 것이 저의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라고 네. 답변을 하셨네요. 내가 그린 기린 그리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전 사연자가 직접 여기 나온 줄 알았어요. 지금 20대 코치님 중반 박수 치고 여성분이신다. 있는데 예, 네, 그러니까요. 아주 마음이 비밀을 느껴지는 네, 네. 네,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사연을 만나봤는데 오늘 사연이 좀 저희가 평소에 받았던 사연과는 좀 남달랐던 그렇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명확하게 좀 면접에 대해서 봐주세요라고 하셨고 예시까지 들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좀 총평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이분의 사연의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나왔냐면 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객관적이고 냉철한 평가를 부탁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네. 예, 냉철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냉철해질 것 같습니다. 원래 냉철하시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냉철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역할에 맞게 최선을 다하고 알겠습니다. 있는 네. 거죠. 부끄럽네요. 답변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교육 아나운서님께서 약 1분 가까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면접에서 한 분이 1분 이상 말을 한다는 건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화면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하고 싶은 말에서 좀 지나서 실제로 질문과 대한 답변 부분들을 보고 각각의 그 답변들 내용 부분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를 좀 짧게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일단 뭐 해외 영업을 희망한다 하셨는데 정작 본인께서 국내 영업을 했던 경험을 토대로 본인이 해외 영업에 적합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어떤 자신의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 게 그 답변의 전반부에 나왔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드러나 있지를 않는 것이 문제인데요. 네. 과거의 업무 경험을 토대로 좀 아쉽다. 내가 원래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냥 아쉽다. 이를테면 뭐 1년 4개월 동안 어떻게 고객들 만나고 이런 부분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추상적이게 나와 있다. 이 부분이 일단 좀 막연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게 지금 한 문장의 길이가 너무 깁니다. 1년 4개월 동안 국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내 고객들이 만족할 때까지 대체 그 만족할 때까지가 어딘지도 모호하고요. 업무를 책임감 있게 처리해왔다. 성과가 있어야만 이 책임감 있게 처리했다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것도 빠졌고요. 근데 이러한 내용을 굉장히 길게 A4 기준으로 한 줄 반, 거의 2줄 가까이를 쉬지 않고 말로 옮겨놨습니다. 이러면 이게 듣기가 좀 거북하고 부담이 됩니다. 이 면접 때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건 혼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실 때 거부감이 드는 건데요. 그 내용이 별로여서가 아니라 문장당 길이가 너무 길어서 잘 안 들립니다. 잘 안 들리는데 혼자 말씀을 많이 하시면 평가자로 하여금 부담을 줍니다. 왜 이렇게 준비한 얘기를 많이 늘어놓지? 암기했나? 그럼 외운 거 하지 말고 라는 말과 함께 다시 하세요라고 하면 정말 이 내용을 그대로 또 다시 하고 이러면서 면접 분위기가 산으로 가는 일이 벌어지겠죠. 더 뒤로 가서 본인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지만 당시 제가 맡았던 업무들은 대부분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가 많아서 아쉬워서 본인의 핵심 역량에 초점을 두는 솔루션 영업을 하고 싶었다. 예. 뭐 본인의 그 핵심 역량이 무언지를 좀 더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게 좋았을 내용입니다. 뭐 문제 해결력, 상황 판단, 업무를 전반으로 보고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는 능력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내용은 1도 보이질 않죠. 이러면 사실 상투적인 얘기인 겁니다. 두 우리 아나운서님들께서도 처음에 들어오셔서 입사 면접 같은 거 보실 때 네네네. 아나운서가 갖춰야 될 조건이나 소양 이런 걸 물어볼 때 뭐 흔해 빠진 이야기를 뭐 전한다면 상대적으로 매력이 좀 덜하겠죠. 그렇죠. 예. 뭐 언론인의 사명을 갖고 뭐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어디 그냥 90년대 면접 교과서 같은 걸 보고 그대로 읊으면 그게 뭐 설득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분의 답변이 역시 그러하다는 겁니다. 예. 네. 사실 조금만 잘못했다면 뭐 이 정도에서 끝이 나야 되는데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교체드릴 부분이 좀 남아 있고요. 뒷부분에 보면 무엇보다도 저는 어릴 때부터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지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거의 유엔 기구에 지원을 하셔야 될 얘기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건 솔루션 영업인데 그 자연 재해와 환경 관련 이슈를 매개로 하는 업체로 솔루션 영업을 한다면 적어도 관련 업계 트렌드를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그냥 관심이 있었다. 내가 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반복되어 나열되고 있다는 것. 이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겠다. 이 또한 확인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하고 싶은 마음만 간절하지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의 설명들, 과거의 경험을 표현하셨지만 연결고리가 부족한 모습들. 그냥 한마디로 상대가 본인을 뽑아야 될 이유를 모른 채 하고 싶어요 라는 말을 길게 1분 동안 문장 단위도 안 나누고 청크 없이 그냥 아이고. 하고 싶은 말을 일방적으로 나열하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더 결정적인 건 이분께서는 문어체로 본인의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아, 예. 자, 이제 많은 구직자분들이 좀 실수하시는 게 사실 무슨 그 캐빈 크루, 스튜어디스 면접이나 아나운서 직무의 면접을 제외한다면 사실 면접의 기본은 대화입니다. 대화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문어체는 좀 지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이를테면 뭐 그리하여, 뭐 이는, 따라서, 바야흐로 막 이런 말들을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가운데. 그렇죠. 이런 예. 가운데
어쩌면 지금 막 이러면서 본인께서 준비한 멘트를 그대로 암기를 해갖고 말을 하니까 이 친구가 암기한 티가 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 아무리 좋은 내용으로 말을 해도 설득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겠죠. 따라서 아무리 좋은 취지로 글을 썼다 한들 문장 길이도 문장당 길이가 너무 길고 네. 내용도 근거 없이 설득이 좀 안 됐으며 본인이 문어체로 내용을 일부 작성하셨기 때문에 설득이 총체적으로 안 됐던 안타까운 내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네. 질문이 상당히 구체적이었어서 그에 맞게 답변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에 이분이 면접 대비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의 마지막 멘트가 이분의 면접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가늠이 될 것입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회사의 교육 제도를 바탕으로 성장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건 회사가 제일 싫어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을 성장시켜준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2년 동안의 교육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교육을 통해 본인이 right 이렇게 올라서 성장하겠다 이런 좀 막연한 이야기보다는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역할을 다하고 기여하겠다. 혹은 굳이 이런 솔루션, 에너지 솔루션 사업에 본인이 영업사원으로서 왜 굳이 이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 명확한 목표와 목적의식을 갖고 임하겠다. 좀 원론적이어도 회사가 봤을 때 좀 더 기특한 표현들, 좀 더 고민을 하고 멘트가 나온 부분들이 마지막에 나와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거죠. 따라서 해당 회사가 업계 내에서 차지하는 역할, 혹은 뭐 랭킹 등을 비교하셔도 좋고요. 전반적인 업계 트렌드 속에서 해당 회사가 솔루션 영업 담당자로서 계약은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혹은 회사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될 자세나 이런 좀 원론적이어도 회사의 관점에서 이 지원자가 담당 업무에 적합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쪽의 노력을 좀 더 고민하는 게 좋을 것이고요. 뭐 좀 더 큰 회사들, 뭐 회사명을 이 방송이라 밝히진 못했지만 결국엔 본인이 지원하는 회사 업계에서 가장 큰 대기업군이나 외국계 기업 중심으로 해당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파악하신 다음에 그 업무를 뭐 실천적으로 적극적으로 잘 수행하겠다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주는 게 이 부분의 면접 답변의 그 디테일, 이 결을 살리는 것이 이분에게 남은 부분에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대략적인 부분은 거의 다 짚어주신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달라라든지 아니면 뭐 또 추가로 덧붙여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본인이 문장을 이렇게 쳐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면접은 대화예요. 근데 가끔 이렇게 보면 본인이 할 얘기를 막 A4 한 반장, 3분의 2장 가까이 채워가지고 그걸 그대로 암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중간에 면접관 분이 좀 어색하거나 외운 티가 나면 질문을 다시 하시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본인 페이스가 있는데 그리하여 저는 막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질문이 자네 그거는 그 좀 경험을 자세히 얘기해 보게 막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또 본인이 또 막 나를 압박하고 있다, 불안하다 막 이러면서 나에게 왜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지 막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문장을 그대로 암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내가 이런 내용과 흐름으로 대화를 해야지라고 염두에 두시면서 조금씩 대화가 중간에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 걸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이 텍스트를 만드셔야지 본인이 할 얘기를 다 텍스트로 만들어 놓고 준비한 얘기를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암기한 티가 나고 어색하고 표정 굳고 이러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결과가 안 좋고 울고 또 슬럼프 오고 아이고. 이러면서 악의 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사연을 주신 분께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본인이 처한 이 게임의 룰에 입각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내동 축구만을 생각하셨는데 밖에서 지금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이 날라오면 어떡합니까? 헤딩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본인께서 전체적인 게임의 룰을 알고 이게 자소서가 아니라 면접임을 인지하시고 대화에 입각한 그 스크립트 작성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문어체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그건 기본이고요. 본인이 풀 센텐스로 1분 가까이 내용을 다 작성한 건 그건 오케이인데 그걸 그대로 암기하고 그대로 다 말하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부담이 되겠죠. 그럼 낙제체를 써야 되나요? 글쎄요, 그 어투 가지고는 제가 뭐 더 드릴 말씀은 죄송합니다. 없지만 예.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될지. 구어체를 네네, 써야 그렇죠.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구어체를 네. 적절하게 네. 좀 요령껏 알겠습니다.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소중한 고민 올려주신 아빠 인넷에 오리고 있잖아요님 감사하고요. 오늘 차코치님 조언에 따라서 신중한 판단과 구직 활동에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고민 이승희 아나운서님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테이라 홍콩 가자 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시고요. 26세 남성 구직자시네요.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한양대 에리카의 전공은 산업경영공학이시고 학점은 보니까 4.5점 만점에 3.3점이십니다. 어학 점수는 토익 850점, 자격증은 물류관리사와 유통관리사 2급, 운전면허 1종 보통이 있으시고요. 경력상을 보니까 복지재단 사무보조 1개월, 화학연구원 사무보조 4개월,
편의점 아르바이트 6개월, 기업 현장 실습 6개월인데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시네요. 대외 활동을 보니까 교내 동아리를 부회장으로서 일을 하셨고 회장으로 또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계획을 보니 어학 점수 중에서 오픽 점수를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고 계획 중이신 것 같아요. 또한 직무 경험도 필요한 것 같다라고 느끼시고 있습니다. 입사 희망 회사와 직무를 보니까 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같은 마트와 GS 리테일과 BGF 리테일 같은 편의점 그리고 물류 관리 직무를 그 안에서 희망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하고 싶은 말을 보니 한국사도 있었는데 2년이 넘었네요. 유유.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리해보면 마트나 편의점 업체, 그러니까 물류 직무로 취업을 희망하고 계신데 차코치님 어떻게 보세요? 좀 일단은 통상적으로 산업경영공학도들이 크게 세 분류로 가게 됩니다. 네. 품질이란 생산관리 쪽으로 간다거나 이 사연 주신 분처럼 SCM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경영 통계 베이스에서 MIS에서 ERP 관련 분야의 근무를 희망하시게 되고 그쪽으로 본인이 전공이 아니 우대 전공에 포함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대부분은 이제 뭐 품질 경영 기사를 취득한 다음에 뭐 청년 취업 아카데미 같은 곳에서 품질과 혹은 생산 관리에 관련 프로그램을 뭐 이수를 하셔서 교육 과정에 적합해서 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자소서나 면접 답변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과 같이 물류에 특화해서 지원을 하시는 거라면 산업을 뭐 유통 쪽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건 뭐 물론 좋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채용을 하는 TO 자체가 적습니다. 뭐 제가 전에 속했던 홈쇼핑 회사 같은 경우도 SCM 직무를 매번 채용을 합니다만 대부분 뭐 채용을 해봐야 한 2명 정도, 많으면 3명. 근데 한 명은 뭐 글로벌 인재 채용이라고 해서 해외대 출신 분들을 많이 좀 선호하게 되고 나머지 2명은 국내 쪽인데 뭐 한 분은 뭐 학력이나 학점이 우수하다고 한 분은 이제 현직자 출신의 경험이 있는 분 이렇게 좀 경쟁도 치열한 데다가 뽑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분께서는 낮은 학점으로 인해서 좀 본인이 강점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임하시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결국 이런 물류 운영 직무가 이런 것 같습니다. 물류가 메인인 회사가 아닌 이런 유통회사들은 영업관리라든가 뭐 상품기획 쪽 이쪽 돈을 벌어들이는 쪽이 메인인 직군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유통회사에서 물류를 하시는 선택은 존중하지만 이게 과연 본인의 커리어 전반을 봤을 때 회사 안에서 성장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제약은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적당한 시기가 되면 물류 업체 중심으로 하다못해 해운회사의 해외 영업을 가능한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직도 좀 불가피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짚어봤으니까 이제 세세하게 한번 짚어볼 텐데 보니까 하고 싶은 말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한국사 점수가 일단은 만료가 돼서 아쉬워하고 있고 또 일단 대학 생활에 대한 아쉬움이 좀 느껴지는 표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26살 남자 구직자 분이기 때문에 뭐 아쉬움이라고 해도 아직 만회할 수 있는 연한이 뭐 최대한 3년 정도 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학교 생활은 뭐 원만하게 하셨겠죠. 학점이 상대적으로 조금 아쉽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유추가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본인의 성실도적인 면도 다른 이력들이 또 있기 때문에 뭐 왜 갑자기 미소를? 네네. 왜 혹시 요즘 차코쌤이 말씀만 하면 아주 빵빵 제가 봤을 때 터지는데요, 약간 오늘? 저의 개그 코드랑 사이가 좋아서 이게 좋습니다. 일반인 중에 10분 중에 한 분 정도만 제 개그 코드를 이해하시는데 그 한 분에 해당되시는 게 아닐까. 톱니가 이렇게 맞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보기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가죠. 네. 일단 이분께서는 결국 한국사 능력 시험,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것 같습니다. 외국계 기업이 아니죠. 공기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서는 지금 이분이 한국사 시험이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영어 말하기 시험을 확보하셔야 되는데 다른 이를테면 물류 전공자들 대비 본인의 강점을 살리시려면 상대적으로 어학 점수라도 조금 높아서 본인이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도 적합할 수 있게 본인의 업무 속 활용도를 좀 넓힐 수 있도록 영어 말하기 점수인 오픽이나 토스를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본인의 영어 장수의 어떤 영어 실력 면에서 본인이 문법적인 부분이 강점이 있다면 오픽 시험을 적극 추천을 드리지만 본인이 뭐 영어가 그렇게 활발하게 회화가 능력이 좋지 못하거나 문법에 오류가 많은 분이면 차라리 템플릿이 있는 토익 스피킹을 빨리 암기를 하셔서 토스 레벨 7 뭐 이 정도는 확보를 좀 하셔야 된다는 게 좀 부담이 되겠죠. 따라서 한국사 시험을 공부하실 시간에 차라리 오픽 혹은 오픽도 안 되면 토익 스피킹을 빨리 올 여름이 가기 전에 시험을 보시고 점수를 확보하시는 게 더 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경력사항을 좀 보면요. 복지재단에서 사무보조 일 하셨고 화학연구원 사무보조 일도 하셨는데 이런 좀 경험들을 좀 녹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철저하게 직무 지원 동기 같은 데는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분은 과거의 경험으로 지원 동기를 쓰셔서는 안 되고 지원 동기는 어디까지나 본인이 해당 직무와 업종에 왜
본인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입사를 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으로서 지원 동기를 써주시고요. 지금 이규용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이 경험들은 철저하게 본인이 단체 활동 속에서의 협업, 어려운 문제 상황 혹은 처음 접하는 업무를 내가 어떤 관점으로 대하고 슬기롭게 극복한다. 뭐 이런 차원으로 업무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뭐 이런 식으로서 본인이 구성원이 갖춰야 될 자질 혹은 협업을 하거나 본인이 단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가급적 성과가 있는 결과일수록 좋습니다. 성공해도 좋고 A 학점도 좋고 실패해도 좋으니까 결과가 명확한 쪽으로 좀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테이라 홍콩 가자님 역시 이것만큼은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 테일 씨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본인이 학교에서 나이가 많을 26 같지만 사실 본인이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게 아닙니다. 아직 2년 가까이 넘는 본인에게 충분한 구직활동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차라리 이러한 한국사 능력시험 고민하실 시간에 차라리 CPIM 자격을 취득을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한번 본인의 취업 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놓고 본다면 이러한 CPIM 자격 취득도 한번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산업경영공학도 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이분처럼 단순히 품질 경영 쪽에 생산관리 쪽에 너무 치우쳐서 혹은 뭐 삼성전자 무조건 F직군 DS 부문 지원을 하는 게 낫겠다. 뭐 이렇게만 좀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시기보다는 외연을 넓혀서 본인이 들었던 수업이 물류 쪽에 특화되어 조금이라도 본인의 강점 SCM 운영 쪽으로 살릴 수 있는 쪽이라면 업종의 외연을 넓히는 전략 그리고 그에 따르는 다양한 시도들도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좀 우려되는 건 본인께서 유통관리사 2급 딴 거는 굳이 이력에 적으실 필요는 없겠다. 이게 그렇게 본인의 당락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말씀드리고 싶고 인적성 공부도 잘 병행하셔서 성공적인 취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차 코치님과 잡다방 진행을 해봤는데 따뜻한 시간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더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좀 네. 위로와 충고를 담은 말씀 시청자분들한테 좀 해주시죠. 네, 전혀 예상을 못했던 마지막 말씀입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지금 나와 있는 이러한 사연들의 내용들이 가면 갈수록 좀 디테일해지고 구체화되고 있다는 걸 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취업 준비를 이렇게 디테일하고 결이 다르게 준비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경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걸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본인의 현재 처한 상황이 좀 답답하고 좀 내 뜻대로 진행이 안 돼서 좀 속상한다 할지라도 단 하루 이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 혹은 이러한 슬럼프 하나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희일비. 사실 지금 오늘 날짜가 이제 7월 한 하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한 6주 정도 지나면 9월이 옵니다. 끔찍하죠. 그럼 이제 공고가 뜨고 이제 본격적인 채용이 이루어집니다. 공기업 희망하신다고요? 예, 거기에 4주 더 하면 10월입니다. 이제 몇 주가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힘들다 이렇게 좀 감정에 충실해서 하루하루 네. 보내시면 본인의 취업 전선에 먹구름이 들이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안개처럼 말이죠. 따라서 본인이 가급적이면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본인을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좀 냉철하게 보시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걸 잘 구분해서 잘할 수 있는 거에 좀 더 용기를 스스로 붙돋아 주시고 못하는 건 빨리 보완하고 메워서 9월이 오기 전에 10월이 오기 전에 성공적인 준비, 취업 성공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까지 들어봤고요. 따뜻했는지도 오늘따라 모르겠네요. 더욱 네. 따뜻했다고 아,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이 시간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차재현 코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다방의 멘토 차재현 코치님과 함께 봤는데요.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셔서 꼭 성공적인 취업하시기를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는 취업의 길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치고 힘들 때는 언제든지 저희 잡다방의 문을 똑똑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데이 잡스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꿈과 희망이 가득한 취업 전선에서 갖은 부조리, 비인권적인 대우로 서글픈 취준생들과 직장인들을 위한 시간 인권 살롱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왜 그런 거죠? 동물, 식물, 축산물, 농산물의 국내 반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입국 시 휴대하였다면 반드시 공항만 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축산 관계자가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사전에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하며 입국 후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금지합니다. 여러분이 청정 대한민국을 만드는 검역관입니다. 청정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함께하겠습니다.
대박. 최영희 소식 들었어? 취직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독립할 자금도 모았대. 백수 아니었어? 회사에서 알아주는 인재라는데? 걔 이번에 승진도 했잖아. 와, 체험이 잘 나가네. 비결이 뭘까? 체험 씨 비결이요. 청년 내일 체험 공제. 혜택이 궁금하면 실천하세요. 청년에겐 내일을, 기업에겐 인재를 다 채워드립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 함께해요. 여름철,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집중호우. 집중호우는 산사태, 침수, 건물 파손, 정전 등의 사고로 이어져 재산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습 침수 지역, 산간계곡 등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고 가로등 주변, 공사장 등 고압 전류가 흐르는 곳에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노약자는 야외 활동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집중호우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 여름철 안전의 시작입니다. 네,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청년 실업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면서 취준생들의 쏘가리도 날로 심해지고만 있는데요. 이 와중에 취준생들을 2번 올리는 갑의 횡포로부터 인권을 지키고 알 권리를 챙겨드리는 시간, 인권살롱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꽁꽁 얼어붙은 취업 한파 속에서 을조차 되지 못한 채 갑의 횡포를 이겨내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예비 을 구직자들인데요. 하지만 이들을 위한 법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네, 부당한 걸 알면서도요. 감히 따지기엔 힘이 없는 구직자들을 위해서 채용 문화를 바뀌기 위한 첫걸음, 인권살롱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함께할 분들도 소개를 해드려 봐야겠죠.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 그리고 노무법인 명문의 이진아 노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각오로 임하실 예정인지 진원 쌤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뭐 계속 주제들이 아주 메인급 주제들로 네네. 채워지는 것 같아요. 네. 저번 주는 최저임금, 오늘은 또 주 52시간 제도 도입. 이런 것들 중에 지금 사실 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나한테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 회사는 과연 어떠한지,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무겁긴 한데 또 인트로는 가볍게 해야 되는데 가볍나요? 예, 예. 조금 네. 예, 살짝 무겁긴 했는데 가볍게 노력하겠습니다. 진원 쌤은요? 저는 어제 전화를 받았어요. 저희 자무사 사장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방송 잘 보고 있고 이제 사업주 측 측면의 이제 이야기들을 잘 전달을 해줘서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조금 더 열심히 그래요. 해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진원 쌤께 네. 오늘 준비하신 주제를 좀 여쭤볼게요. 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매년 354명 정도가 과로사로 사망을 한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분 이제로 지금 과로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과로사회라고 불렸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실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는 워라밸 또는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근로기준법상의 68시간으로 최장 근무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이제 52시간으로 확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주 52시간 제도 도입인 사항인데요. 이것이 이제 도입이 됐는데 막상 이제 도입이 된 취지하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부작용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좀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해외 사례까지 그리고 워라밸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까지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은 이 제도가 1주년을 맞았는데도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찬반 논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대체 우리나라 근로 환경이 좀 어떻길래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되기 전의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OECD 주요국 연간 근로 시간을 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탑2 정도, 두 번째로 높은 노동 강도를 하고 있고 반면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노동 생산성, 투입은 정말 많이 하는데 그에 대한 아웃풋은 조금 많이 떨어지는 수준이다. 그래서 정부 그리고 이제 우리네 그 국민들은 일은 참 많이 하는데 그만큼 불행하고 또 그만큼 노동력이 생산성이 안 따라오다 보니까 내가 월급도 많이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높은 자살률 그리고 최하위권인 국민 이제 행복 지수 이런 것들 봤을 때 이제는 좀 줄여야 된다라는 국민적 여론에 이제 형성이 됐고 작년 7월 1일부로 주 52시간 제도가 규모별로 차등 적용이 돼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네, 진화 쌤 덧붙일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하면은 주 52시간에 관계없이 연장 근로가 가능한 업종이 기존에 26개나 됐었어요. 이 특례 업종 저희가 특례 업종이라고 하는데 특례 업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장시간 노동의 주요 원인으로 계속적으로 지목이 되어 왔었고요. 또 이제 휴일 가산 수당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좀 하급 법원에서 지방 법원에서 좀 다른 판단을 계속적으로 내렸어요. 이런 사정 때문에 현장에서는 조금 혼란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네, 오늘 그렇게 왈가왈부가 많은 52시간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기 앞서서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가 좀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주 52시간 제도가 근로기준법 안에 이제 적용이 됐는데 보통 그 이유는 장시간 노동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휴식 있는 삶과 일과 균형을 이제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이 된다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일하는 시간을 좀 의무적으로 줄이고 휴가도 좀 많이 쓰고 그리고 저녁이 있는 삶 거의 한 3년, 4년 전에 처음 도입이 됐는 이제 우리한테 소개가 된 말인데 한 국회의원이 한 말이었죠. 그래서 그게 거의 유행어처럼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참 우리네 이제 가슴속에 많이 와닿았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52시간 제도는 강행 규정이거든요. 강행 규정이 뭐냐면 안 지킬 시에 사업주, 그러니까 대표나 법인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이제 처할 수 있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52시간,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일을 하지 말라라고 캡을 씌워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진화 쌤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취지는 좋고 강행을 하는 건 하는 건데 기업마다 좀 여건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지금부터 해라라고 강행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도 않았을까 싶은데 네, 어떨까요? 맞아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회사의 종류는 너무나 다양하죠. 그리고 지역도 다양합니다. 지역도 다르고 산업도 다르고 회사에서 하는 일들, 직무 자체도 다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동일한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받고 있어요. 모든 회사가 52시간 연장 근로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고 특례 업종은 저희가 26개에서 5개로 확 축소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경영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해봐야겠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 따라서는 야근을 좀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다 이제 좀 일괄적으로 방금 표현하신 것처럼 캡을 씌워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특례업종이라고 하면 그 주 52시간이 도입이 됐지만 이 산업군은 예를 들어 24시간 일을 해야 되니까 예외로 한다 이런 곳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주 24시간 하는 곳들이 보통 운송업이죠. 항공 비행기, 인천국제공항에서 24시간 하는 것들 또는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이 있는데 지금 좀 논란이 되는 것들이 주 52시간 제도를 뉴스에 쳐다보면 지금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그러니까 버스라든지 대중교통들에는 주 52시간이 이제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문제 사항이 이게 이제 단순 시간을 줄이는 걸로만 보면 안 되는 게 운전하시는 그 근로자분들이 임금의 형태를 봤더니 가산수당, 연장수당이
51% 이상이 돼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추가적인 근무를 해야만 연봉이 많이 상승하는 구조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은 나는 워라밸이 필요 없다. 나는 지금 월 평균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손해 본다 이것 때문에 네. 지금 총파업에 이제 들어가는 사항이고 이런 것들은 조금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일괄적인 적용이 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잡음이 지금 좀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쯤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근무 시간 관리 제도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좀 말씀을 네. 드려볼게요. 지금 대기업들이 속속 이제 아이디어들을 계속 내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뭐 한 68%의 대기업들이 지금 이런저런 근무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네. 해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집중 근무 시간제, 협업 근무 시간제, 근무 시간 관리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거든요. 네. 집중 근무 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예요. 우리가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네. 시간 동안은 전화도 안 받고 잡담도 안 하고 가급적이면 화장실도 안 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은 정말 집중해서 근무를 하는 시간을 저희가 정해놓는 거고 네. 이제 협업 근무 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코어기 좀 이제 협업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뭐 회의하든지 업무 협조를 하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해놔서 그 시간 동안에 자리를 이탈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방지를 하는 거죠. 예, 근무시간 관리제는 말 그대로 본인의 연장 근로 같은 것도 예. 스스로가 이제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한 3개월 또는 6개월의 기간을 정해놓고 그거를 평균해서 52시간에 맞추면 네. 하루에 오버해서 근무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게 이제 유연근무제 또는 탄력근무제의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소기업들이라든지 이제 경영자 측에서는 그 기간을 좀 넓혀달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산업 대비 수요에 좀 적절하게 대체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짧은 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걱정은 사실 대기업은 걱정할 게 없는데 중소기업이 걱정이거든요. 중소기업은 결국에는 지금 최저임금이 어쨌든 간에 인상이 됐고 네. 그러면 추가적인 채용은 당연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할 사람이 지금 줄어든 상황이니 한 명을 더 채용한다는 그런 유인책보다는 오히려 생산량을 절감하는 측면으로 가다 보니 우리나라가 지금 어쨌든 되게 힘든 상황에서 더 생산량을 줄이는 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빨리 더 유인책을 중소기업에는 유인책으로 그리고 대기업에는 좀 규제책으로 하는 네. 것이 좀 필요한데 지금 중소기업들이 좀 힘든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주 52시간 근무제 순기능에 대해서 먼저 네. 보면 워라밸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재밌는 조사를 좀 해왔는데 네. 한 이제 그 포털 사이트와 이제 숙박 업체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예. 주 52시간 제도가 지금 1년 딱 도입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만큼 워라밸에 이제 향상을 갖고 왔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 주변에서도 요즘에는 꽤나 많은 분들이 죄송해요. 퇴사가 아니고 퇴근을 좀 빨리 합니다. 예. 네, 퇴근을 빨리 하고 네네. 있고 또 많이 뭐 만족도 하고 있고 왜냐하면 PC가 자동적으로 컷오프가 되니까 예, 예. 네, 그러면 뭐 퇴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그러니까요. 있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금요일에 국내 여행을 금요일에 숙박하는 경우가 전년 대비 54%나 증가가 했고요. 그리고 금, 토, 일월 단순히 이제 토일이 아니고 금, 토, 일 3일 이어지는 주말 여행 또한 전년 대비 55%나 증가가 했어요. 그리고 국내 여행 자체도 60% 이상이 증가가 했고 멀리 못 가더라도 뭐 VR이라든지 방탈출 카페 또는 실내 스포츠 등도 한 23% 이상이 증가가 해서 실제 우리가 조금 이런 혜택을 그래도 금요일에 연차 쓰거나 또는 이제 월화수목에 좀 열심히 일하고 금요일에 좀 쉬는 타이밍을 많이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포인트는 분명히 있고요. 네. 우리는 이제 저녁 있는 삶 또는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좀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있었다. 하지만 뭐 부정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뭐 버스의 지금 파업 사태 이런 것들은 좀 부정적으로 좀 봐야 되고 이런 이제 워라밸의 정의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쉬는 걸 워라밸이라 생각하고 어떤 분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또 워라밸이라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진원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의가 있는 게 예. 지금 아까 통계를 보시면서 전년 대비 뭐 50% 가까이 여행들이 늘었다고 하는데 네네. 제 주변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제가 듣는 얘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여행을 자주 못 간다라는 얘기는 더 많이 들었지만 지금 최근에 들어서 경제적 여건이 좋고 여가 시간이 늘어가지고 여행을 많이 간다라는 얘기는 사실 많이 못 들어봤거든요. 예. 이 부분은 아마 이
이 여행 이런 거 관련한 업체에서 예, 본인들한테 좀 유리하게 통계를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좀 의심을 하고 있고요. 예. 네. 지금 경영계는 지금 방금 워라밸 말씀하셨는데 경영계는 오히려 초비상이에요. 지금 너무 비상사고다. 어렵죠.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업체들 되게 많거든요. 아까 뭐 R&D도 말씀하셨지만 R&D 쪽은 사실 연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근로가 미덕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을 해왔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연구개발 쪽까지도 저희가 52시간 제한에 막히다 보니까 이제 뭐 연구를 하다가 중간에 자꾸 멈춰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연구를 그렇다고 더 시키면은 대표이사는 범법자가 될 수도 있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무서워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범법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모든 산업에 대해서 모든 지역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영계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 네. 며칠 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근로시장의 기대와 달라 기업에 부담을 준 측면이 있다. 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도 제도적 보완을 어느 정도 예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좀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지금 진원쌤이 긍정적 포인트로 워라밸 꼽아주셨는데 진원쌤 정면으로 반박을 하셨거든요. 진원쌤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이게 지금 보면은 이번 정부에서 네. 최저임금도 처음에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전원의 모든 후보자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했다라고 해서 거진 대국민의 다 이제 동의를 받았던 거의 사항이고 또 52시간 제도도 비단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좀 쉬어야 된다. 너무 많은 과로한다라는 게 거진 누구나 이제 통용할 수 있는 저녁이 있는 삶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네. 또 그 유행어가 바뀌었더라고요. 저녁이 있는 삶을 있는데 저녁은 있는데 저녁 밥이 없다. 네, 그래서 뭐 또 그만큼 내가 월급 많이 못 받는 거 아니냐라고 또 하는 거 씁쓸하네요. 보니까 네. 이게 정부 입장에서도 제 생각에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지금 했는데 네. 하니까 또 이거 아니라고 하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저희도 좀 어떤 정책이건 다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는 사회가 성숙될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중요하게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도 중요하지만 월급이라든지 이런 임금의 수준도 중요하지만 네. 내가 얼마만큼 즐기는가, 워라밸, 특히나 뭐 밀레니얼 세대분들은 회사 고를 때 1순위가 임금 수준보다는 워라밸이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저는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아까 전에 뭐 여행업체에 대해서 그런 여행도 저도 사실 잘 못 가긴 하는데 그래도 뭐 가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얘기 좀 더 하고 싶어요. 네. 어떤 얘기냐면은 워라밸 물론 좋아요. 여가 시간 좋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좀 나이대가 올라가고 많이 이제 좀 윗분들하고 어울릴 세대고 이제 또 가정도 있고 그렇죠. 제가 지켜야 될 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 입장에서는 저는 좀 더 일을 하고 싶어요. 예, 제가 조금 더 일을 해서 경제적으로 조금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제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책임질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제 몸을 굴려서 돈을 좀 벌고 싶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좀 점점 생겨나다 보니까 플랫폼 기업들이 이 부분을 포착을 했어요. 네.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이 이 사람들이 워라밸을 위해서 그 회사는 워라밸을 위해서 집에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집에 가서 이제 프리랜서로 택배를 배송을 하고 그리고 자기 자금을 가지고 또 다른 부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운송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그 근로자로 지내는 게 사실은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근로자로 하면은 연장 근로수당 받아서 평균 임금 올라가고 산재 같은 거 발생됐을 때 보상도 많이 받고 그렇죠. 나중에 퇴직금도 올라가요. 근데 프리랜서는 일하다가 다치면 어떤 보상도 못 받습니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네. 이런 위험 부담들을 갖는 것보다 제도권 내에 끌어들여가지고 일을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은 좀 더 일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또 한 가지 짚어봐야 될 점이 52시간 제도 도입 이후에 기대됐던 것이 사실 뭐 워라밸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일자리를 좀 나눈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퇴근을 빨리 해야 되니까 그 이후에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 사람들을 더 고용하기 때문에 고용률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그거는 뭐 지금
기대하기엔 시기상조인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지가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전문가들도 최저임금을 오르면 고용률이 하락한다는 명확한 한편이 있지 않아요. 거의 5대5 수준입니다. 예, 예. 근데 이 주 52시간 제도는 도입된 지 겨우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정답은 아직까지는 누구도 파악하기 좀 어렵다라고 하고 네. 정부가 이제 이 정책을 도입했을 때는 어쨌든 우리가 많이 일하는 건 팩트니 예. 조금 더 고도화된 사회 그리고 좀 더 평화로운 사회로 가려면 주 52시간 제도 도입 필요하다라는 건 확정을 된 거고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대 효과 중에 가장 큰 거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일을 많이 못하니 채용을 하겠지라고 했죠. 근데 이제 중소기업들이 우리 경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채용을 지금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부도 지금 이 보완책으로 이게 중소기업들 그냥 채용하세요가 아니고 중소기업에 보조금도 주기도 하고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런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수직적인 그런 관계에서 뭐 불공정한 것들도 좀 없애기도 하고 카드 네. 수수료도 좀 낮추기도 네. 하고 또 편의점하고 점주하고 관계에서 공정거래 관련해서도 네. 점주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서 공동으로 줄 수 있게끔 그래서 의무로 듣게끔 하는 것도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고용률은 사실 올라가야 맞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그 고용률 자체가 지금 많이 문제는 취업률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는 건 맞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1년 동안 고용률이 향상이 안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경영계 덧붙이 말씀했어요. 네, 저는 통계청 자료를 좀 봤는데 네.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본 부분들이 있어요. 네. 이게 보니까 지난 6월을 기준으로 1999년 6월 이후에 최대의 실업자 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해요. 113만 7천 명입니다. 그리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고요. 근데 반면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밑에서 한 10인 미만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사한 분들이 다른 고용시장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이제 자영업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네. 요즘에 1인 창업들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사업주가 됐잖아요. 그전에 근로자였지만 신분이 바뀌었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도 조금 일을 하다 보면 아, 이거 혼자서 일하기 쉽지 않은데 챙겨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이 또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고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이런저런 제도들로 인해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되도록 유인 효과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거죠. 이 네. 자영업자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되게 많거든요. 가족 중에도 있고 뭐 친인척 중에 없는 사람이 없을 맞아요. 거예요. 이런 네. 사람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근로자든 뭐 경영계든 자영업자든 고루고루 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한 정책일 텐데 또 그렇죠. 이게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내용이 좁혀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현재 기업의 근로시간 제도가 현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진원 쌤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아마 근로시간 제도가 저희가 도입된 건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도입된 나라들의 사례를 같이 좀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일본도 일본 경제 성장 전략 중에 하나가 생산성 혁명이라는 걸 내세워서 주 52시간 제도를 본격적으로 맞이를 했고요. 네. 본격적으로 생산성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근로시간 줄이는 방향으로 들어갔고 또 미국도 그렇고 유럽연합도 사회적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근로시간을 계속 줄여왔었어요. 그래서 그 사례들의 공통사항을 보면 일단은 주 52시간을 일관적으로 확 도입을 한 경우는 많이 없고요. 그 예외 규정, 그러니까 정교하게 예외 규정을 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전에 뭐 진아 쌤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직 노동자 또는 연구 개발이 필요한 부분 또는 이번에 보니까 특례 업종이 하나 더 추가됐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발 지금 무역 제재 때문에 네. 우리가 부품 국산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주 52시간에서는 언제 이거 빨리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그러면은 일본의 그 부품 대체하는 기업들은 또 열어주겠다. 그러니까 밤새도 괜찮다 뭐 이런 이제 식의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시기적절한 대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미리미리 좀 그런 업종들은 정해놨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겸업도 많이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겸업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일한 그 기밀을 내가 다른 회사에서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하게 이제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근로기준법으로나 되게 엄격하게 규정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일할 사람은 우리 회사는 어쨌든 과로라든지 이런 거 막아야 되니까 52시간 하고 남는 여력이 있으면 투잡해라. 뭐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 더 할 수 있는 사람은 더하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네. 오히려 좀 유연한 노동시장에 연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네. 네. 말씀하시죠. 네, 또 하나는 그 마지막으로 지금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결심을 했어요. 만약에 대표라든지 사업주가 그러면 정규직을 채용할까요? 비정규직 채용할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비정규직을 채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계속 나누는 말이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임금 수준의 3분의 1밖에 안 되고 되게 열악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부가 좀 더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채용할 때는 정규직을 채용을 했을 때 어떤 효과와 유인을 줄 건지도 명확하게 해야 이게 결국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양성이 될 건데 지금 뭐 주 52시간 했으니까 채용해 하면 당연히 비정규직 좀 부담을 덜한 것들을 채용을 하게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진원 쌤이 말씀하신 남는 시간 있으면 투잡해라라는 부분이 사실은 앞서서 진원 쌤이 말씀해주셨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오는 이제 뭐 가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해관계 있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의 아쉬움을 짚어주신 부분이 좀 맞물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영계 입장에서 보기에는 현재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어떤 제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근로시간에 대한 선택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본인들이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해요. 근데 지나치게 장시간의 근로는 저희가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본인들한테 기본적으로 자율권, 선택권을 좀 줬으면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로펌에 대형 로펌에 있는 대표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 초봉으로 변호사를 영입을 하면은 초봉으로 1억 2천을 주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주당 52시간밖에 우리가 쓸 수가 없다. 신입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헌 고찰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저런 연구를 많이 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근무 시간이 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연봉을 받고 이렇게 좀 연구, 개발, 노력을 해야 되는 이런 직종들에 있어서는 조금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경영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실 52시간제라는 것을 관통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워라밸인데 이 워라밸 측면에서 경영계와 노동계 각각의 입장차, 온도차가 어떻습니까? 그러게요. 워라밸은 사람마다 정의가 달라서 아마 그 두 분께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워라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월급을 내가 많이 받아서 그걸로 이게 뭐 살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요. 결국 워라밸 동기부여거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떠신가요? 워라밸 우선은 우리나라 워라밸 자체가 좀 극단적이라고 생각해요. 한가하신 분들은 또 상대적으로 시간이 너무 많고 그리고 바쁘신 분들은 너무 많고 너무 바쁘고 일이. 근데 그분들은 좀 고연봉을 좀 받고 상대적으로 좀 한가하신 분들은 뭐 확률적이겠지만 좀 낮은 연봉을 받으신 분들이 많아서 우리나라는 사실 두 선택지 중에 하나를 강요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뭐 시간이 많으면 쓸 돈이 없고 뭐 돈이 많으면 또 이제 시간이 없고 저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저도 약간 저도 이제 가장이 돼야 되고 또 이것저것 또 뭐 진아 쌤처럼 책임져야 될 사람도 많으니까 후자 쪽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되 좀 내 시간은 없더라도 내가 소중한 사람들 좀 좋은 거 해주고 이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워크 라이프 밸런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도 그리고 생활도 좀 행복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좀 균형감이 있어야겠죠. 밸런스란 말이 들어간 것처럼 어느 정도 내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입은 있어야 하고 또 그 안에서 또 생활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제 워라밸은 저도 그때그때 다르더라고요. 어떤 때는 쉬고 싶고 또 어떤 날에는
더 일해서 내가 성과 내는 게 나한테 워라밸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게 다 다른 것들이 사실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사회가 성숙하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중요하게 생각이 들고 그 보이지 않는 가치는 또 생각하기 나름이다 보니까 정의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두 분도 그렇고 저도 우리 3명만 하더라도 사실 다르잖아요. 예. 그런 것들 정의하는 게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좀 씁쓸한 거는 보니까 정규직 분들은 휴가를 또 잘 가세요. 왜냐하면 고용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쉬어도 돌아올 일자리가 확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전에 휴가를 잘 못 가는 분들도 있다고 했는데 비정규직 분들은 내가 조금만 그러니까 정규직이 되려고 또 잘 보여기도 해야 되고 또 잘못하면은 바로 계약이 종료되고 하다 보니까 잘 못 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 얘기 나눈 노동 유연성이라는 부분이 꼭 52시간하고 연계를 돼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정규직이 조금 더 유연해져야지 결국에는 뭐 형평성을 떠나서 주 52시간 제도 또한 그 목적의 워라밸 또는 생산성 증가 그다음에 뭐 혁신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화 쌤은 하십니까? 저는 워라밸을 저한테는 안 물어보셨네요. 그러네요. 네, 좀 서운했어요. 말씀해 주시죠. 저도 얘기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워라밸이 일과 삶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질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저한테 선택권을 줘요. 돈이 좀 없는 쪽에서 시간이 많은 쪽을 선택할 거냐라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거절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남는 시간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 뭐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 같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는 뭐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커왔으니까요. 살아왔으니까요.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양질의 균형을 맞추고 본인들이 일하고 싶으면 더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은 더 일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게 하면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플랫폼 기업, 새로운 업체들이 이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노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플랫폼들을 계속 만들어낼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벌 수 있을 만큼, 노력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환경에 대한 제도가 좀 마련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마무리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진화 쌤이 뭔가 열심히 적고 계셔서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셨나요? 네. 저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워라밸의 가치는 다르지만 결국에는 OECD 나라 중에 정말 일을 많이 하는 나라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보다 소위 잘 산다는 나라들은 우리보다 일을 덜 해요. 근데 그거는 덜함으로써 분명 얻는 효익이 있단 말이죠. 뭐 생산성 증대를 넘어서 혁신적인 사고라든지 네. 창의적 사고라든지. 저는 어쨌든 좀 줄이는 거는 되게 잘했다고 보고 다만 조금 이번 정부에게 조금 안타까운 것은 한번 이제 밀어붙였으면은 좀 이렇게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우리는 할 거다라고 공표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찬반이 있기 마련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약간 미적지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이 뭐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그에 따른 대비책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는 게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과 중소기업분들을 안심을 좀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주 52시간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뭐 경영계, 노동계 이야기 들어봤지만 결국에는 이제 근로자가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그런 질문에서 시작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인권살롱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송진호 노무사님, 이진아 노무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잡스 2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만나보는 채용 알림장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 발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우리 취준생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만을 모아 준비한 직방 뉴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투데이 잡스!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달라졌어요. 뭐가요? 내 삶이. 왜죠? 노동시간 단축으로 항상 제 시간에 끝나니까 이젠 직접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어. 좋아요. 자기 개발을 위한 나만의 시간이 생겨 좋아요. 종일 운전할 때보다 사고 걱정 없어 좋아요. 퇴근 후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어. 좋아요. 일자리가 많아져 열심히 일할 수 있어 좋아요.
회사 분위기도 좋아지고 생산성이 더 향상되어 좋아요. 개인과 기업이 함께 행복해지는 노동시간 단축. 행복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좋아요. 기회를 나누면 더 큰 기회가, 열정을 나누면 더 큰 열정이, 가능성을 나누면 더 큰 가능성이 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일하는 희망 공식.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는 사회. 우리의 미래를 더하는 일입니다. 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계속해서 실시간 채용 정보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만나보는 순서죠.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우리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만을 모아 준비한 직방 뉴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 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용 소식입니다. 한국환경사업단에서 배송납품 운전원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하지만 2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되고요. 급여는 월 230만 원 이상, 모집 기간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일진콤텍에서 기타 전자부품 제품 조립 검사원을 채용하는데요. 지원 자격은 고졸에서 초대졸의 학력자고요. 급여는 월 260만 원 이상,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일석에서 화학제품 생산 기계 조작원을 모집합니다. 고졸의 학력이 필요하고 경력은 무관하고요. 급여는 월 270만 원, 모집 기간은 8월 5일까지입니다. 마지막 채용 소식입니다. 대진 세미텍에서 생산 품질 사무원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에서 대졸의 학력과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월 230만 원 이상이며 채용 시 마감됩니다. 네, 우리 취준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그리고 우대사항 확인하신 후에 마감일에 늦지 않게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 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만나보는 순서죠.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어떤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사과로 유명한 도시 대구로 가보려고 합니다. 대구 서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황정덕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 서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황정덕 주무관입니다. 네, 주무관님 요즘 날씨가 꾸리꾸리하니까는 마음도 좀 꾸리꾸리한데 이럴 때 주무관님은 네네. 좀 어떤 행동을 하셔가지고 행동이나 생각 이런 것들 하셔서 기분을 좀 좋게 만드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좀 가성비 좋은 의류를 팀에 두었다가 직접 입어보고 구입했을 때 기분을 업시켜준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이 많이 하는 그러니까요. 기분 좋아지는 방법이네요. 우리 교욱 씨도 네네. 이번 주에 한번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또 패션 리더가 되기 위해서. 네. 자, 그럼 준비한 소식 한번 들어볼까요, 주무관님? 네, 첫 번째 채용 정보는 대구시 달서구 월암동에 위치해 있는 반도체 기계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SA이노테크에서 자동화 설비 조립 5명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SA이노테크는 97년 10월에 설립하였으며 강소기업 인증업체로 모집 직종은 자동화 설비, 기계 조립 업무이며 근무 형태는 09시부터 18시, 학력, 경력 무관하며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며 급여는 연봉 2,600만 원 이상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시기는 채용 시에 마감이 되며 입사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메일로 이력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구인건입니다. 자동화 설비 조립 직원 5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채용 정보입니다. 대구시 서구 비산동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사단법인 전국자원봉사연맹에서 홍보 진행 정규 직원 7명을 모집합니다. 사단법인 전국자원봉사연맹은 92년 2월 18일 개관하였으며 독거노인과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사업과 생활여건 개선 사업 등 전국 1,004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모집 직종은 단체 소개 및 안내, 방문, 거리 전시 홍보 캠페인, 설문조사 등 홍보 정규 직원 채용이고 학력 경력 무관하며 관련 업무 경력을 우대하며 모집 지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포구, 송파구,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창원시, 청주시입니다. 근무 형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09시에서 19시이고 토요일은 11시부터 19시, 급여는 월급 300만 원입니다. 접수 기간은 7월 31일까지며 입사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메일로 이력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관련 업무 경력자를 우대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챙기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소식도 만나볼까요?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장애인 채용 정보입니다.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에 위치해 있는 원화중학교에서 교육 공무직 1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직종은 사무보조원으로 학교 행정 업무 보조, 민원응대, 컴퓨터 문서 작업 등입니다. 근무 형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08시 30분에서 16시 30분이며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의 장애인이며 1년 계약직 직원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 범위 내 경증 장애인을 우대합니다. 급여는 월급 175만 원 이상입니다. 마감일은 8월 2일까지이며 입사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직접 방문하셔서 이력서를 접수하거나 우편 혹은 이메일로 이력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교육 공무직 1분을 모시는 채용 공고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대구 다녀와 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어느 지역으로 가보면 될까요? 네, 다음은 농업과 공업의 조화가 아름다운 지역 중 하나입니다. 충북 지역 구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음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최원호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음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최원호입니다. 네,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주무관님들께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주무관님만의 행복해지는 비법 있을까요? 네, 저만의 방법이니까요. 네. 아, 그래도 공유해 주세요. 네. 저희들에게는. 네, 저는 네. 흔히 말하는 요즘 말하는 딸바보입니다. 딸바보. 그래서 제 딸만 바라보기만 해도? 생각하면 네. 기분 좋아집니다. 부럽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하루빨리 미래, 가까운 미래, 미래, 먼 미래, 예. 언제가 될지 딸이, 모르겠지만 딸이 그 태어나면 행복을 좋겠네요. 느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해 주신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주식회사 에이스침대 충북공장입니다. 저희 충북 음성군 상선면에 소재한 가구 제조 업체로 주 생산품은 이제 침대고요. 현재 CNC 선반 조작원 2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학력은 고졸에서 초대졸까지이고 경력은 3년 이상자로 밀링 선반 가능하신 분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주간 근무고요. 급여는 연봉 3,100만 원 수준입니다. 봉의후생으로 통근버스 기숙사 및 자녀 학자금 그리고 각종 경조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이 7월 27일까지니까요.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워크넷을 참고하셔서 자체 입사 지원서하고 자기소개서를
회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만나본 채용 소식은 3년 이상 경력의 선반 조작원 총 2분을 모시는 채용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도 만나볼까요, 주무관님?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주식회사 2H캠입니다. 괴산군 계산읍에 소재한 특수 컴파운드 폴리머 파우더 기능성 필름과 시트를 제조하는 업체고요. 현재 플라스틱 컴파운드 품질 관리와 생산 물류를 담당할 생산 품질관리 사무원 1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학력은 초대졸에서 재졸까지고요. 신입사원을 현재 모집 중이고요. 근무 형태는 주 5일 주간 근무입니다. 급여는 월 228만 6천 원 정도고요. 상여금 300%를 별도로 지급 예정입니다. 복리후생으로 점심과 기숙사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청년 내일 체험 공제에 가입이 가능한 회사입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워크넷을 참고하시고 구직 신청 후 지원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 채용시까지입니다. 네, 이 채용 정보에도 구직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소식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저희 음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음성군 잡 열린 한마당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오후 2시에 생산직 직원 2명을 모집 중에 있는 주식회사 신성산업을 대상으로 잡 열린 한마당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신성산업은 음성군 대소면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고요. 이번에 자동차 NVH 부품 생산을 위한 배합, 압출, 포장 등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학력하고 경력은 무관하고요. 주 5일 주간 근무입니다. 급여는 시급 8,350원이고요. 복리후생으로 통근버스, 교육비,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오늘 오후 2시까지 우리 음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으로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알찬 채용 소식들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대구와 충북 음성으로 가봤습니다. 네, 수많은 뉴스의 홍수 속에서 취업 준비에 바쁜 구직자들은 정작 자신한테 필요한 뉴스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준비됐습니다.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각종 취업 소식들 발빠르게 알아보고 전달드리는 코너 직방 뉴스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역시 선배 마스코트 강지수 캐스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지수 캐스터는 이렇게 기분 좋아지는 비법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갑자기 질문이 너무 당황해요. 앞서서 주무관님께서 딸바보다 딸을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 알 것 같아요. 아실 것 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거울 보면 기분 좋아지지 않나요? 거울 보면? 왜 그러세요? 저는 이제 강아지를 보고 있으면 저절로 힐링이 돼서 기분이 좋아지곤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강아지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다른 비법도 하나 더 공유해 주세요. 다른 비법, 기분이 좋아진 다른 비법 하면 맛있는 음식을 빼놓을 수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매콤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좀 기분 전환이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공감되네요. 언제 한번 매운 음식 같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 첫 번째 뉴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올림픽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스포츠 선수들이 4년마다 눈물 나는 노력을 통해서 금메달을 향해 가는 국제 스포츠 경기 대회를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기능 교류를 통해서 기능 수준 향상 및 기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제 기능 올림픽이 개최된다고 해서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랑스러운 국가대표 대한민국 선수단 52명의 결단식이 개최됐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국제 기능 올림픽 대회. 러시아 카잔으로 멀리 길을 나설 선수들의 멋진 기량 결단식에서 잔뜩 느껴졌을 것 같은데 이번 결단식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이번으로 45회를 맞은 러시아 카잔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의 결단식이 지난 7월 19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최가 됐다고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 숙련기술진흥원에서 개최가 됐는데요. 이 자리에는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을 비롯해서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한국위원회 김동만 회장, 국가대표 선수 및 국제지도위원, 그리고 지도교사, 학부모 및 후원 기업 관계자 등 총 250여 명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결단식 현장에 모인 52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은 선배들의 뒤를 이어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오겠다 포부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통합제조 국가대표 김형규 선수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우진 팀장님의 인터뷰 보고 오시겠습니다. 일단 태극마크를 단 국가대표로서의 책임감도 있고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연마해온 기능을 뽐낼 수 있는 어찌 보면 인생 최고이자 마지막 기회니까 최선을 다해가지고 대표 선수들이 2월 16일 날 금년도 2월 16일 날 저희 진흥원에 입소를 해가지고 지금 5개월 훈련을 하고 있고 막바지 한 달이 남았습니다. 선수들은 진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그간에 휴일도 반나반씩 땀을 흘렸고요. 국제 지도인분들도 다 학교에 재직하시거나 소속 기관이 있으신데 다 휴일을 이용해서 또 와서 교육하시고 평일날도 와서 가르치시고 이렇게 6개월간 흘린 땀이 헛되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긴장감을 많이 해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은 기간 실력을 쌓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해온 실력을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그런 작전으로 간다 그러면은 카잔 대회에서 그간에 흘린 땀방울에 대한 보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인터뷰를 보고 듣고 왔는데 기본적으로는 열정 그리고 의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대가 되는데 이번 대회 일정은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네, 이번 대회는 러시아 연방 타타르스탄 공화국의 수도 카잔에서 개최가 된다고 하는데요. 국제기능올림픽 대회는 8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총 6일간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총 68개국에서 선수 1,356명이 참가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폴리메카닉스, 웹 디자인 개발 및 개발, 그리고 냉동기술 등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7개 직종에 참가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국제기능올림픽 대회는 이전 대회에 비해서 참가 직종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조경, 산업기계설비, 중장비 정비, 수처리 기술, 그리고 클라우딩 컴퓨팅 등 총 5개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가슴에 태극기를 딱 달고 국가대표로서 참가를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선발 과정 굉장히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들은 2017년 그리고 2018년 전국 기능 경기 대회에서 1위 및 2위 입상자를 총 4명 중에서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두 차례의 평가를 거쳤다고 하는데요. 최종 선발된 최우수 선수들이라고 합니다. 실력이 이미 어마어마하지만 국제적인 기능 올림픽 대회이기 때문에 준비 또한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선수들은 지난 2월 16일부터 정신력 강화 훈련을 시작으로 글로벌 숙련기술진흥원과 전국의 16개 훈련장에서 약 150여일간의 합동 강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기술 강화를 위한 강도 높은 훈련은 물론이고요. 훈련 기간 동안 우리 선수단은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참가국들의 경기력과 수준, 그리고 훈련 시스템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요. 호주, 독일, 그리고 일본 등 25개 국가에서 전지 훈련까지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세계적 기술 경향을 배우고 국가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남다른 노력으로 달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또 많이 긴장도 될 텐데 이럴 때 좀 의지가 되고 용기가 되는 게 그 선배들은 어떻게 했는가, 어떤 성적을 거두는가 이런 걸 보면 또 힘이 나기도 하잖아요. 과거 한국의 성적은 어땠다고 하나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67년 스페인 대회 첫 출전을 시작으로 2017년 아부다비 대회까지 총 29차례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 참가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총 19번의 우승을 이뤄내는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뭐 선배들이 일궈왔던 그 결과들을 봤을 때 이번에도 좋은 성적을 기대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지금 경쟁력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경쟁력으로는 최근 일본, 스위스, 대만 등 기존의 기초 제조 분야 기능 강국 이외에도
중국, 그리고 2015년 대회 개최국인 브라질, 그리고 올해 대회 개최국인 러시아 등 많은 국가들이 기능 인력 육성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갈수록 국가 간의 경쟁이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특히 스포츠에서는 아름다운 선의의 경쟁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좀 우리 선수들이 성장하기를 기도를 해보면서 자, 그럼 우승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네, 우리나라 정부는 금은 동메달 수상자에게 각각 체육 올림픽과 동일한 수준으로 6,720만 원, 5,600만 원, 3,92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 기술 자격, 산업기사 자격 시험을 면제해주고 있고요. 병역 대체 복무 그리고 대회 입상자가 동일 분야에서 계속해서 종사할 경우에는 매년 종사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좀 동기부여가 있어야 선수들이 또 의지를 불태울 수 있을 텐데 다양한 혜택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이번 국제올림픽 기능 대회 그 성적을 낼 때 산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정교할 것 같은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국제기능올림픽조직위원회 WSI는 대회 공식 결과로서 총 5개 지표를 국가별 비교 순위 지표로 공식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국제기능올림픽조직위원회 종합 순위는 산정 방법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대회 참가 전에 종합 순위 산정 방법을 미리 발표를 했다고 하고요.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지난 산정 방법을 살펴보면 금메달 수를 기준으로 종합 순위 산정을 했고요. 그리고 총 메달 점수를 기준으로 종합 순위 산정, 그리고 금메달 수와 평균 점수, 평균 메달 점수와 총 메달 점수, 참가 선수 총 점수를 합한 비교 지표를 혼용해서 종합 순위 산정 등으로 이루어졌었다고 합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2017년 아부다비 대회 국가 간 순위 산정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고 하고요. 국제기능올림픽 조직위원회 5개 발표 지표를 종합해서 국가별 순위를 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질과 양적 측면 모두를 고려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산정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였는데요. 우리 선수들 그동안 많이 노력하고 훈련을 해온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희 투데이 잡스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선수들에게 쏟아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직방 뉴스, 오늘도 취준생들을 위한 알찬 뉴스로 함께해봤습니다. 다음 뉴스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해주신 강지수 캐스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잡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